우리가 이 대화를 안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서 와, 포텐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포텐이 터졌다. 그 포텐이 잠재력이잖아요. 그 잠재력은 잠재된 힘이고, 그 잠재된 힘은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나의 그 잠재의식이 정말 원하는 게, 또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사실 포텐이 터지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포텐은 평생 안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를 어색해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두 개를 먼저 알아야 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나에 대해서 아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잡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적어보고 시각화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그리고 감사하기도 해보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앞단에 있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다 처음부터 막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토드 헨리의 데일리 크리에이티브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있다면 사실 그 자체로 여러분은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장에 다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창의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순간적으로 탁월함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들도 꽤 많이 만나며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 과정에서 만나는 장애물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지만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말하기에는 뭔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마치 스스로 엄청난 재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바로 다음 날엔 예기치 않은 번아웃으로 통찰력을 잃은 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고군분투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할 거고요. 하루 만에 여러분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행동을 바꾼 것도 아닌데 바로 전날에는 애쓰지 않아도 쉽게 되던 것들이 왜인지 잘 되지 않았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 책의 저자 토드 헨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뛰어난 결과를 만들었던 전문가들과 수십 년간 일해본 결과 꼭 필요한 순간에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강조하는데요. 그건 바로 스스로 생각을 매일 훈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거 딱 듣자마자 여러분도 두 가지 생각이 스쳐가셨을 거예요. 아, 뭐야, 결국 또 훈련하고 반복하라는 거였네. 아, 훈련을 하라고? 아, 됐다 라는 생각들 말이죠.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 말이 훈련이지 이건 뭐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자는 1년이라는 시간을 바꿀 수 있는 365개의 인사이트를 전해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들 4가지를 선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 중에서도 1년이라는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팁입니다. 바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현실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면 진짜 소름 돋잖아요. 그런데 막상 다음날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들이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해요.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이제 막 도단한 부드럽고 연약한 가능성이라는 새싹이 현실이라는 모진 발길에 짓밟힐 수도 있으니까요. 저자는 15년 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리사라는 친구가 꼭 이루고 싶은 커리어적 위치, 대인관계, 재정적 목표가 있다면 그걸 목록으로 기록해서 주기적으로 읽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저자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곧장 그것들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스스로 정말 흥분될 만한 일들의 목록을 작성해서 매일 아침 읽었어요. 뭐 별다른 걸 한 게 아니라 적어놓고 그냥 아침마다 한 번씩 읽은 겁니다. 저자는 사실 장난삼아 적어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일들이 대부분 실제로 일어났다고 해요. 그냥 매일 아침 잠깐의 시간을 할애해서 가능성을 꿈꾸는 그 훈련을 했던 저자의 의지가 스스로 정말로 원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훈련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고요. 많은 에너지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자의 말처럼 이렇게 가능성의 세계에 뿌리 내리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2023년이 되었는데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정말 흥분될 만큼 기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목록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 팁은요. 여러분이 삶의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오는 기회들은 어쩌면 성공의 기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바쁘죠. 매일 정신없이 바쁩니다. 가진 에너지를 모조리 사용하고 그러다 번아웃이라는 것도 찾아오고 건강도 상하죠.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상황이 뭐 하나라도 딱히 좋아지는 게 없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어디지? 나 왜 여기에 있지? 그렇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자도 저와 같은 맥락에서 정확히 이런 말을 해줍니다. 눈앞의 기회를 정신없이 쫓다 보면 결국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곳에 이르기 십상이다 라고 말이죠. 이 진지한 생각에 대해 저자는 미시적인 것에서부터 거시적인 부분까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성공했다고 하려면 그건 무엇일까? 앞으로 5년간의 성공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간 어떤 성공을 이루어야 할까? 궁극적으로 내 삶 전체의 성공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말이죠. 세 번째 팁은 불편한 질문을 불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 말이죠.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겁쟁이는 안전한 질문만 한다. 용감하고 부지런하고 창의적인 사람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불편한 곳에 발을 들여놓는다.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당신은 불편한 질문을 회피하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 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그 중에서도 1년이라는 그 시간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 팁입니다. 시작에 관한 것인데요. 어디서든 어떻게든 일단 저질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막 시작된 새해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화가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하얀 캔버스를 바라보면 항상 온몸이 마비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깨끗한 새 캔버스를 잘못해서 망치면 어떡하지? 라고 말이죠. 얼마 후 그는 마비된 듯 꼼짝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매번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캔버스 위에 그냥 무작위로 선과 도형을 그려놓고 그것들을 작품의 시작점으로 삼는 것이었어요. 캔버스 위에 무작위로 펼쳐진 형태들을 통합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고민하느라 괴로워하는 대신 임의의 시작점을 만든 거예요. 그러자 아이디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비어있는 지면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빈 제안서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막아버리죠. 빈 프레젠테이션 화면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보석 같은 조언을 해줍니다. 최고의 전략은 어디서든 그냥 시작하는 것이다. 형편없다고 생각되더라도 단어 몇 개를 쓰거나 슬라이드 몇 장을 만들면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다. 우선 캔버스에 뭔가를 그려 넣은 다음 필요한 형태로 만들어 가라. 일단 시작하라.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결국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께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시작에 대해 말씀드렸던 제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자. 나중에 완벽해지면 된다. 라고요. 시작하기 좋은 날이라는 건 없습니다. 평생 기타를 배우고 싶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제 거의 50살이 됐고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레슨을 한번 받아보라고 권유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대로 배우려면 5년은 걸릴 거야. 어느 정도 칠 줄 알게 되면 55이나 될 거라고. 그의 친구가 잠시 멈춘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타를 배우지 않으면 5년 후에 넌 나이가 어떻게 되지? 기타를 못 치는 55보다는 칠 줄 아는 55이 낫겠지. 라고 말이죠. 너무 늦었다고, 나이가 너무 많다고, 혹은 절호의 찬스를 그때 이미 놓쳤다며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자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고백하는데요. 나 역시 그랬다. 2005년에 팟캐스트를 개설할 당시 나는 굉장히 망설였다. 팟캐스트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상이 되는가? 그 후 18년 동안 내 팟캐스트는 수만 건이 다운로드 됐다. 그때 부정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제가 시작하기 좋은 날이라는 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시작하기에 좋지 않은 날이라는 것도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약 20년 전에 한 회의에서 저자는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땅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맨해튼? 중동의 유전? 남아프리카의 금광? 저자는 나름대로 대답해봤지만 질문자는 모두 틀렸다며 이렇게 말해줬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땅은 무덤입니다. 그곳에는 미처 쓰지 못한 소설, 실현하지 못한 아이디어, 회복하지 못한 관계, 펼치지 못한 꿈이 모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가치와 기회들이 한때 그것을 품었었던 사람과 함께 묻혔기 때문에 무덤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고 정말 오랜만에 책을 읽으면서 와 라는 감탄사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내 최고의 작품을 무덤으로 들고 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작품이 완벽해질 때까지 망설이는 대신 일단 꺼내놓아야 합니다. 시간이 좀 더 생기면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막 창조해가면서 미루지 마세요. 그렇게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내일쯤, 다음 주쯤, 다음 달에, 내년에 라고 생각해 왔던 일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만약 있다면 일단 그냥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작품을 무덤에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겠죠. 최고의 작품은 멋지게 세상에 꺼내놓고 빈손으로 떠나겠다고 결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이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5분 컷 시리즈를 이렇게 몇 달간 진행해 오면서 제가 꺼내지 않았던 비장의 무기 같은 책들이 몇 권 있었거든요. 그 비장의 무기 중에서 데일 카네기 3종 세트, 하버 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 게리 비숍의 책들은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을 위해 제가 비장의 무기로 아직까지도 꺼내지 않은 저자들의 책들이 몇 권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권인 나폴레옹 힐의 책 속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드디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나폴레옹 힐의 저서는 이 책 한 권도 아니고 이 책 한 권 속에도 정말 보석 같은 인사이트들이 너무 많아서 이 책 역시 한 번의 5분 컷 영상으로는 절대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사실 이 책의 핵심 내용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석 같은 인사이트들을 담고 있고 저라는 사람의 생각 작동 방식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 책이기에 오늘 일단 미리 보기 혹은 예고편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저자는 1883년에 태어나서 1970년에 삶을 마감했습니다. 나폴레옹 힐과 이 저서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부자들을 만들어냈다고 평가되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냥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강하게 동감합니다. 실제로 저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자기계발 전문가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동시대 인물인 데일 카네기의 저서에서도 그걸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나중에 활동을 했던 그 유명한 얼 나이팅게일 역시 저자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멘토가 있죠. 1908년 나폴레옹 힐은 밥 테일러스 매거진이라는 곳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미국은 극심한 경기 침체기였기 때문에 돈도 일자리도 찾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자의 업무는 유명인들의 성공담을 쓰는 일이었어요. 급여는 변변치 않았지만 재계의 거물들과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미국 철강 산업의 기반을 닦은 백만장자이자 철강왕인 앤드류 카네기였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는 저자의 멘토가 됩니다. 3시간의 인터뷰 시간 동안 카네기는 저자의 통찰력을 눈여겨보았고 이후 2번을 더 만났습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저자에게 누구든지 성공의 원칙을 이해하고 그걸 실행하기만 한다면 위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 위대한 성과를 쌓아 올린 인물들을 자신이 소개해 줄 테니 모두 만나 인터뷰를 한 뒤 그 인터뷰 내용들 속에서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원칙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아이디어와 저자의 실행력, 통찰력이 만나 세계 최초의 성공 철학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이때 카네기는 저자에게 이 작업은 어쩌면 20년이 넘게 걸릴지도 모른다고 소위 겁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해보겠냐고 제안을 했고 저자는 정확히 29초 만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건 훗날 밝혀진 내용이기도 한데요. 카네기가 말하길 그때 만약 대답하는데 60초가 넘게 걸렸더라면 그 제안을 철회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필요한 걸 이미 모두 갖추고 있다 한들 결국엔 그걸 이뤄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던 사람들의 면면은 정말 화려한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만 대략 말씀드려 볼까요? 포드사를 창립한 헨리 포드, 세계 최초의 백화점을 세운 존 워너메이커, 시어도어 루즈벨트, 라이트 형제의 형인 윌버 라이트, 질레트사를 세운 킹 질레트, 록펠러, 토머스 에디슨, 우드로 윌슨,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등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일부만 말씀드린 거예요. 저자가 기본 중에 기본으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 끈기, 강한 열망과 이 생각이 결합되면 그 생각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부나 물질적인 대상으로 바뀐다고 저자는 강조하죠. 저자의 이 생각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걸 몸소 깨달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드윈 반스라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 깨달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토머스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강한 열망에서 시작해서 한 걸음씩 깨달았어요. 이 반스라는 사람이 지녔던 갈망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확하다라는 점이었는데요. 그는 에디슨과 동업자로서 함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에디슨 아래에서 배우거나 일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열망이 가득했지만 그는 뭔가를 행동으로 옮길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에디슨과는 일면식조차 없는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에디슨의 연구소가 있는 뉴저지까지 갈 기차표를 살 돈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두 개의 문제만으로도 안 하고 못합니다. 시도할 생각조차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저자가 강조했던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는 그 말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무슨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스는 에디슨의 연구소까지 찾아갔고 당연히 동업자가 되지 못했죠. 대신에 매우 낮은 월급을 받고 그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어쨌든 반스를 받아줬는데 그때 에디슨은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내 앞에 서 있었다. 빈털터리 같은 행색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가 있었다. 그 표정은 그가 마음먹은 일은 해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라고 말이죠. 이제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반스의 그 목표와 비슷한 일조차 일어날 기미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열망을 끊임없이 더 강하게 되새겼죠. 당시 청년 반스는 이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철 같은 결심, 열망에 집중하고 끈질기게 밀어붙이는 그 행동은 온갖 장애물을 넘어 결국 그가 바라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하는 말이 저는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과거에도 지금도 제가 매일 속으로 되새기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런데 기회는 반스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기회는 이렇듯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기회는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교활한 면이 있다. 때로는 불운의 가면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잠깐의 좌절이라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곤 한다. 당시 에디슨은 에디슨 구슬 녹음기라는 기계를 막 완성한 참이었다. 영업사원들은 그 물건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간 애를 쓰지 않고서는 그 기계를 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반스는 자신에게 기회가 왔음을 알았다. 기회는 조용하게 반스와 에디슨 말고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은 이상하게 생긴 기계 뒤에 숨어 슬며시 다가왔다.
에디슨은 기회를 주었고 반스는 진짜로 그 기계를 팔았다. 그것도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말이다. 에디슨은 그에게 그 기계의 전국 유통권을 주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반스는 부자가 되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반스는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반스는 당시 200만에서 300만 달러를 번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금 현재의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5천만 달러, 우리 돈 635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엄청난 돈보다 더 의미 있고 위대한 자산을 얻었어요. 바로 저자가 말한 널리 알려진 이 성공 법칙을 따라 행동하면 생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극이 물질적 보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반스는 자신이 에디슨이라는 거물과 동업자가 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불을 일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실제 저자의 친구인 다비는 골드러시 시절 많은 사람들처럼 금을 캐기 위해 콜로라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금맥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정말 온갖 고생을 다하며 필사적으로 금맥을 파내려 갔지만 금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단념한 후 채굴 설비를 단돈 몇백 달러에 고물상에 팔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물상이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행동을 합니다. 전문가인 광산 기사를 불러서 그들이 채굴했던 현장을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광산 기사에 따르면 금맥은 저자의 친구 다비가 파담한 자리에서 정확히 1m 아래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고물상은 그 금광에서 금을 채굴해 수백만 달러를 벌었고요. 고물상이 한 일은 포기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후 다비는 생명보험 판매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황금을 찾기 바로 1m 앞에서 그만두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금이 나오기 1m 전에 그만뒀지. 이제는 고객이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단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비는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성공한 보험 판매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 잠시의 실패가 먼저 찾아옵니다. 패배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다가오면 가장 쉽고 논리적인 반응은 그만두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완벽히 패배한 순간 한 걸음 떼는 것으로 성공을 이루었다고. 실패는 교활하고 모순적인 사기꾼이다. 실패를 성공에 거의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여기고 기뻐하라.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패배와 동의어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는 패배와 동의어가 아닙니다. 저자 역시 실패는 그것과 똑같은 크기의 성공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무려 20년 동안 GM사의 CEO였던 잭 웰치는 경력 초기에 자신이 관리하던 플라스틱 공장이 폭발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억만장자 찰스 슈와브는 학업 부진으로 2차례나 낙제를 당했었고 월가에서 일하던 시절에도 한 차례 이상 실패를 겪었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 브루스 윌리스, 오프라 윈프리, 스티브 잡스 등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실패를 겪었고 그 실패가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교훈을 배웠다고 했죠. 이들은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패배하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라이언 홀리데이의 브레이브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책 제목과 같이 용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딱 듣자마자 사실 굉장히 진부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단어 자체가 딱 와닿지도 않습니다. 살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기라는 이 단어 말이죠. 용기를 내라, 용기 있게 행동해라 같은 수사적인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마치 뭐랄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다와 비슷한 느낌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부하다는 건 여러분이 살면서 그만큼 많이 들었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 그만큼 많이 들었다는 건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이 용기에 대해 저자의 인사이트를 통해 한 단계만 더 깊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용기가 뭘까요? 일단 용기의 사전적 정의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전적 정의를 봐도 뭔가 쉽지 않습니다.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요. 정의를 내리기 어려울 때는 하나씩 그냥 풀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건축가가 되고 하프를 연주해야 하프 연주자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행동을 하면 정의로워지고 온화하게 행동하면 온화해지고 용감한 행동을 하면 용감해진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이 용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해 줍니다. 용기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소중한 가치다. 보석이나 석유처럼 희소하니까 용기에 가치가 있는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용기는 보석이 아니기에 다이아몬드처럼 세월이 지나도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지구 어딘가에서 채굴한 자원도 아니기에 석유처럼 운에 따라 무작위로 나눠 가져야 하거나 수량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용기는 그보다 훨씬 단순하며 끝없이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이다. 우리 내면 곳곳에 널려 있다. 용기를 낼 기회는 무한하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매일 용기를 낼 수 있다. 그런데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용기 내지 않고 무시하는 게 더 쉽고 편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당장 처리해야 할 다른 일이 있기에 지금은 용기를 낼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는 군인이 아닌데요. 사람들은 마치 전쟁터에서 싸울 때가 세상에서 용기가 필요한 유일한 순간이라는 듯 답한다. 그리고 안전한 것을 고수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내가 무슨 영웅도 아니고. 그래서 용기를 다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둔다. 나보다 더 자격을 갖춘 사람, 더 훈련된 사람, 잃을 게 적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용기를 내리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간 용기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파란 눈을 가진 사람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나는 아니지만 유독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대해 저자가 뼈 때리는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잃을 게 별로 없고 판단하지 않아도 되고 압박감은 사라지며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실망할 확률도 낮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며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용기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는 안드레이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말은 뭘까요? 용기가 없다는 뜻일 테니까 많은 분들이 비겁함, 무서움, 두려움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하실 텐데요. 이 안드레이아의 반대말은 멜랑콜리아, 즉 우울입니다. 용기는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바로 그것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다는 말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으쓱하면서 그게 되겠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무관심과 환멸, 절망에 빠져 있는 우울한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또 한 번 뼈를 때려주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앞으로 힘든 일이 닥치지 않을까봐 걱정하지 말라. 힘든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대신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앞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뭔가 상처는 갑옷이 되고 고군분투는 경험으로 남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준비한 것이다. 지금 내가 겪은 일들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바로 승리를 달콤하게 하는 양념이다. 이 과정이 쉽다면 누구나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승리를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과연 그 승리는 가치가 있을까? 그 과정이 어렵다는 게 바로 핵심이다. 겁쟁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두려워하고 모든 가능성을 알고 싶어 한다. 준비할 시간을 원한다.
확신을 원한다. 일이 연기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든 무엇이든 기꺼이 포기한다. 다시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그 기회의 순간에도 말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1901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교육자이자 연설가인 부커 T 워싱턴을 백악관 만찬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초대하기 전에 사실 루스벨트는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이 흑인 사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루스벨트는 사실 두려웠고 주저했습니다. 남부에 있는 친척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날지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종차별주의 유권자들이 대부분이 남부에서 지지를 잃고 선거에서 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각종 언론을 필두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훗날 루스벨트는 이때를 이렇게 회고했죠. 피부색 때문에 백악관에 워싱턴을 초청하는 걸 순간 주저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초청장을 보냈죠. 결과적으로 그를 초대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불평이 빗발치는 걸 보니 이 행동이 꼭 필요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실 두려움은 나침반입니다. 스스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두려움은 해야 할 일의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 마음 한편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은 그 일을 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안 좋은 일들을 떠올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두려움은 여러분에게 위험을 알리는 경보이기도 하지만 기회를 알리는 알람이기도 합니다. 루스벨트의 조카이자 인권운동가였던 엘리너 루스벨트는 이런 말을 했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일이다. 누군가가 그 결정을 후회할 거라고 말하는 바로 그 일이다. 명치가 조여오면서 당신을 망설이게 만드는 그 일이다. 여러분,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믿기 전에 그 사람의 과거를 들여다봅니다. 직원을 뽑을 때 회사는 지원자의 예전 경력을 들여다보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을 땐 상대방의 과거 성과를 알고자 하죠. 그리고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회사에게 맡길 때에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과거 업적을 살핍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겠어요?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역경을 헤쳐나가지 못했다면 이번에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스스로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여러분이 그 역경을 헤쳐나가본 경력이, 성과가, 그리고 업적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그 역경이 지금 진행 중이라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의 경력이자 성과이자 업적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디아 해먼드의 돈의 힘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돈의 힘인데요. 사실 돈의 무엇이라는 제목의 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잘못된 소비 습관을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점이 조금은 유니크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이 책은 돈과 우리 마음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를 풀어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는지, 우리의 사고방식과 감정,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가 어떻게 돈의 노예가 되는지에 대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지배하는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싫어하는가, 그리고 가난이 실제로 사람의 IQ를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꽤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혐오한다는 사실인데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 연민이나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혐오한다는 겁니다. 조금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건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심리학 이론과 실제 뇌과학 실험 등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난한 이를 혐오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여러모로 불공정하고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가난한 사람에게 대놓고 불리하게, 어떤 때는 상황이 굉장히 미묘하게 돌아가죠. 어찌되었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전부 불공평한 일 뿐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걸까요? 편견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를 보면 가장 큰 요인은 차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은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더 나아가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다른 사람과 자신이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경우 이 사람은 자신이 속한 그룹과 상대 그룹 사이에서 차이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동일한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동일성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와 같은 면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호감을 갖고 그래서 같은 그룹을 이루고 서로 만나며 교류하는 거죠. 고정관념 내용 모델이라는 심리학 이론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타인을 어떤 감정으로 대할지 결정할 때 두 단계의 판단 과정을 거치는데 1단계는 일단 상대방이 적인지 친구인지 살피는 거예요. 이걸로 상대방이 따뜻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2단계는 상대방의 능력에 대해 판단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감정은 이 두 가지 판단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 이 심리학 이론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고 약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니 일단 적은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연로하고 약하니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강한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자는 능력은 있지만 따뜻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부자를 향한 대다수의 일반적인 감정은 바로 부러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향한 감정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볼 때 능력이 없고 특별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기 때문에 이 판단 결과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2006년 프린스턴대 신경과학자 라사나 해리스 박사와 수잔 피스크 교수가 실시한 뇌스캔 실험이 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을 뇌스캔 장치에 눕히고 각각 다른 사회 집단에 속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한 사람은 멋진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으로 확실히 부유해 보였고 반면에 다른 사람은 누가 보아도 완전히 흑빈층에 속한 모습이었죠. 뇌스캔 결과 부유한 사람을 본 참가자들의 내측 전두엽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내측 전두엽은 사물과 같은 무생물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사람을 볼 때마다 활성화되는 곳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여기 나와 같은 인류가 있다라고 뇌는 인식한 것이죠. 반면 노숙자 사진을 보여주자 참가자들의 내측 전두엽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의 뇌는 이 사람을 나와 같은 인류라고 인식하지 않은 겁니다. 대신 혐오감과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되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식했든 인식하지 못했든 우리의 뇌는 가난한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보다 정확히는 우리의 뇌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 감정이 맞는 것일까요? 제대로 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저는 우선 가난이 사람의 지능, 그러니까 IQ를 실제로 떨어뜨린다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아니 굉장히 질이 안 좋은 말이죠. 가난이 사람을 멍청하게 만든다.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흘러다니는 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 먼저 알아보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돈 걱정은 실제로 사람의 지능을 떨어뜨립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샌딜 멀레이너선 교수는 가난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멀레이너선 교수는 인도의 사탕수수 농부들을 대상으로 실제 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수확을 앞둔 인도 타밀나두주의 사탕수수 농부들은 수중에 남은 돈이 거의 없습니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농부들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별 수 없이 대출을 받거나 전당포에 가서 가진 물건을 담보 잡히죠. 학자들은 2004년 이들 사탕수수 농부 500명을 대상으로 1년의 인지능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학자들은 수확한 사탕수수를 팔아 돈을 번 농부 500명에게 똑같은 검사를 다시 실시했어요. 실험을 진행한 4달 동안 농부들의 식단이나 생활 방식에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확 전과 후의 유일한 차이는
돈 걱정 여부였죠. 연구 결과 돈 걱정에 대한 스트레스는 농부들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 전 수중에 돈이 없었을 때가 수학 후 사탕수수를 팔아 돈이 생겼을 때보다 지능지수, 그러니까 IQ가 무려 9에서 10점 정도 낮아졌어요. 이 점수 차이면 지능지수 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지능지수가 뛰어남에서 보통으로, 보통에서 둔함으로 바뀔 수 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로 일단 돈이 없으면 사람은 돈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멀레이너선 교수는 돈 걱정을 하는 사람의 뇌는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대역 폭이 좁으며 이로 인해 지능이 실제로 낮아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왜 밤을 새고 나면 그 다음날 머리도 멍하고 제대로 생각하기가 힘들잖아요. 멀레이너선 교수는 돈 걱정으로 생각의 폭이 좁아지면 실제로 밤을 새운 사람의 상태와 80% 정도 유사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연구에 따르면 돈에 대해 걱정하면 할수록 빈곤에서 탈출하는 데 필요한 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터널링이라고 부르는 이 상태는 쉽게 말해서 마음의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수중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은 벌면 되죠.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시간과 같이 한번 써버리면 절대로 다시 벌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은요. 그런데 정신적 빈곤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는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정신적 빈곤 상태에 빠지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자 아누즈 샤 교수는 이 문제를 연구했는데요.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난하지도 않았고 IQ가 낮지도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원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아누즈 샤 교수는 이 실험에서 학생들에게 스피드 퀴즈처럼 문제를 계속 풀어가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었고요. A그룹은 말하자면 시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그룹에는 가능한 많은 답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긴 시간이 주어졌어요. 반면에 B그룹은 시간에 쫓기게 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엄격한 제한을 적용했죠. 그리고 나서 시간 제한이 엄격한 이 B그룹 학생들에게는 필요하면 추가 시간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공짜는 아니었죠. 시간 대출에 대한 고금리는 이러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 1초를 빌리면 주어진 전체 시간에서 그 2배인 2초가 줄어들게 한 거죠. 이 B그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상황을 주자 B그룹은 시간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에 대한 걱정이 다른 고려사항보다 우선시 되어버린 거예요. 즉, 눈앞의 단기적 문제를 장기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B그룹에게는 당장 몇 초를 얻는 것이 나중에 그 2배를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시간을 빌렸다고 해서 결과가 더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봐도 B그룹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이 연구 결과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결핍이 있는 상황이 주는 압박감은 생각을 짓누르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합리적이고 단기적인 상황만 생각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에 참여한 그 어떤 학생도 결코 똑똑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죠. 나쁜 결정을 내린 것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아누즈 샤 교수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 가난한 사람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은 돈이 없는 상황 때문이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닌 거예요. 결국 어떤 사람이든 가난하다는 이유로 비난하거나 혐오나 경멸의 감정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나왔어요. 가난은 실제로 사람의 지능지수까지 떨어뜨린다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기억하시나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결론은 결국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는 실질적 빈곤보다 정말 무서운 정신적 빈곤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빈곤한 상태라는 이유로 인해 여러분 스스로를 정신적 빈곤 상태로 끌고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냐면요. 생각의 대역폭이 줄어든 나머지 여러분이 내려야 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은 제대로 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좋지 못한 그 결정들이 만들어낸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두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느덧 45번째 5분컷 영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으로 이 책을 읽고는 5분컷 내용으로 여러분과 공유를 해야 할까 많은 생각을 그리고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5분컷은 변함없이 다시 찾아온 평일 아침을 시작하는 저의 구독자님들께 전하는 저의 메시지인데 이 책 속 내용이 이른 아침 영상으로 괜찮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말이죠. 평소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었던 장르의 책도 아닙니다. 보통은 자기계발서, 심리학, 경제 분야의 책들을 다뤄왔는데요. 이 책은 우선 장르상 인문학에 속합니다. 그리고 감히 제가 이 책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삶과 죽음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태어나서 책을 읽고 마음이 이렇게 먹먹하기는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기 시작했으니 저 역시 오늘 하루를 여는 여러분들과 같이 용기를 내어서 활기찬 아침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 오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자의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자는 스웨덴 사람이에요. 엘리트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거대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며 무려 26세의 나이에 역대 최연소 임원으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어느 일요일 오후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서 명상을 시도해 봅니다.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몰랐지만 일단 그냥 해본 거죠. 그리고 순간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나온 정말 강한 느낌을 받고 돌연 모든 것을 놓아버립니다. 회사에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스웨덴을 떠나 태국 밀림의 숲속 사원의 귀의에 파란 눈의 스님이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17년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후 스웨덴으로 돌아와 승려 시절 자신이 17년간 깨달은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스웨덴 국민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8년 루게릭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격히 몸의 기능을 잃어갔죠. 그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기와 위로의 말들을 전하며 지내다 결국 2022년 1월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실 저도 책을 읽기에 앞서 저자 소개란에 적혀있는 이 글을 봤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3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정말 순식간에 읽어가면서 마음이 정말 너무나 먹먹해졌습니다. 이 책에는 정말 저자의 어린 시절부터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사실 1년에 100권도 훨씬 넘게 책을 읽지만 이런 책은 처음 읽어본 것 같아요. 우선 거대 다국적 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시절 저자의 속마음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제가 인생을 능숙하게 살아나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확실히 물질적으로나 직업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3년 동안 6개의 나라를 돌면서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엄청난 의지력과 자제력을 발휘해서 겨우 버텨낸 거였죠. 저는 여전히 속내를 숨기고 재무관리에 관심이 있는 척 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진심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흉내를 내면 생각보다 무척 오래 버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자제력만으로는 더는 해낼 수 없는, 아니 해내고 싶지 않은 날이 옵니다. 한 사람의 일상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은 우리 존재의 더 깊은 부분에 자양분과 활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사실 이 부분은 너무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죠. 먼저 우리가 하는 일, 직업, 직장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지금도 삶에서 가장 원하는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위해 하고 있는 그 노력들, 이를테면 하루에 100번씩 소리내어 말하고 100일간 100번씩 써보기도 하고 상상으로 시각화를 해보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의 생각처럼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진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의 그런 노력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구독자님들 중 한 분은 댓글을 통해 하루에 매일 100번 쓰는 것을 몸이 너무 아파서 하지 못할 뻔했는데 해열제를 먹고 끝내 해내셨다는 댓글을 제가 봤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건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루어지더라고요. 100번씩 100일간 쓰는 것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총 1만 번을 쓴 그 내용도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에게 진심이 있는지 간절함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없이도 할 수는 있어요. 저자의 생각처럼 무언가의 진심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흉내를 내면 사람은 생각보다 무척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간절함이 아닌 자제력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무슨 자제력이냐면요. 하기 싫은 날, 정말 귀찮은 날이 계속 되는데 그래도 하자라는 마음인 거죠. 하기 싫다는 마음을 억누르는 자제력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정말 고생해서 100일씩 100번을 쓰지만 간절함이 없다면 정말 그게 여러분 눈앞에 현실로 펼쳐질까요? 그리고 이제 시점이 좀 넘어갑니다. 저자는 이제 회사를 그만뒀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문득 자신을 찾아온 괴롭고 힘든 마음들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를 삼킬 듯 차오르는 어두운 감정을 다스릴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 16년 동안 온갖 교육을 받았는데 삶이 힘들 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건 하나도 없다니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자가 승려가 되기 전에 태국의 사원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한 달 코스의 명상수련 과정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버티지 못하고 나흘 만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한 달짜리 명상수련 과정이었지만 나흘 만에 도망치듯 사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톡홀름 경제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흥미를 느끼는 강의가 단 하나도 없었지만 끝까지 마친 것만 봐도 분명합니다. 1987년엔 섭씨 35도로 펄펄 끓는 날씨에 세비야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했죠. 이게 왜 그리 힘들었을까요? 나무 판때기에 누워 자는 건 참을만 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도 견딜 수 있었죠.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형편없는 음식이나마 배불리 먹지 못하는 것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쉼없이 떠들고 울먹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독서를 날리고 의문을 제기하고 불평을 일삼는 내 생각과 홀로 마주하는 것, 그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정시키려 애써도 제 마음은 끊임없이 인신공격과 자기회의로 반격을 가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요. 사람이 몸이 힘든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뭐든 마찬가지죠. 특히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든 건 정말 참기 힘들어요. 제가 인사부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직원들 고충 상담을 정말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90% 이상이 일이 아니라 사람 문제였습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힘들고 괴로운 게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건 저자는 무건수행까지 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와의 대화가 힘들었던 겁니다. 누군가와 대화 자체를 할 수 없으니 일상적인 평소 상황 대비해서 아마 자기 스스로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평소엔 설령 내면의 목소리가 들린다 해도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목소리에 집중할 여력도 없고요. 그런데 저자는 이 수련 과정에서 이걸 느낀 겁니다. 상상으로 시각화를 할 때 소리내어 말하거나 손으로 직접 써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매일 느끼고 계실 테지만 정말 별별 생각들이 떠오르는 걸 느끼시죠.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는 완전히 잊은 줄 알았던 수십 년 전 있었던 어떤 일부터 당장 오늘 내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말하기도 하면서 쉼없이 계속 떠들 겁니다. 그리고 저자가 느꼈던 것과 똑같이 그 내면의 소리는 불평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지금 상황에 대해 비판도 하고 그럴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면의 목소리들이 들려서 여러분의 생각이 잠시 샛길로 빠졌다는 걸 인식하고 다시 당겨오는 거죠. 샛길로 또 빠지면 다시 또 당겨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익숙해지는 과정이자 연습이 되는 과정이니까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난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난 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들이 왜 자꾸 되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자가 루게릭병이 점점 심해지면서 점차 몸을 가눌 수 없게 됩니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몸 전체가 마비가 되어가며 이제 스스로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든 생각들을 책에 고스란히 남겼는데요. 저자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자신의 몸에게 건네는 말인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 역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제 스스로와 대화를 하며 내가 누군지 알아가고 나의 잠재의식은 어떤 모습이고 나의 잠재력은 얼만큼인지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해봤지만 나의 몸에게 건네는 저자의 메시지는 저에게 정말 꽤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었거든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땐 제 몸에 이곳저곳이 걱정스러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곳들은 얼마든지 있었고 그곳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불만을 늘어놓았죠. 하지만 이젠 저와 제 육체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 같다고나 할까요? 우리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이젠 젊지 않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함께 해준 제 몸에게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을 어떻게든 표하고 싶습니다. 숱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줘서 정말 고맙다. 넌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 참으로 네가 안쓰럽단다. 넌 뭐 하나 거저 얻지도 못하면서도 날 위해 온 힘을 다하는구나. 네가 필요한 공기조차 얻지 못하는데도 그런 너를 도우려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충분치 않다는 걸 알아. 아니 턱없이 모자라지. 그런데도 넌 날마다 네가 가진 모든 걸 걸고서 힘껏 싸우는구나. 넌 내 영웅이야. 또 다른 동작이 불가능해지더라도 다시는 너에게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너에게 귀를 기울일게. 네가 줄 수 있고 또 주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거야. 지금까진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어. 네가 더 버틸 수 없을 땐 네가 원하는 대로 할 거라고 엄숙히 맹세할게. 그때가 오면 다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게. 믿고 받아들이며 편히 쉴게. 우리가 누렸던 놀랍도록 멋진 삶에서 기쁨을 얻고 아주 의연한 목소리로 너에게 속삭일게. 너와는 이렇게 끝나겠지만 난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거야.